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한국사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삼국의 발전과 경쟁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특히 고구려랑 백제가 치고받고 싸웠다면은 오늘은 그 뒤의 스토리를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총 3명이 나와요. 고구려의 장수왕, 그 다음에 백제의 동성왕과 무령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머릿속으로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를 꽉 채웠던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시작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작은 나라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어 가면서 고대 국가로서 영토를 넓혀 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 전에 작은 나라일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나라별로 2명씩 선생님이 찝어 줬을 겁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 그리고 기틀을 다진 사람.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동명성왕 주몽 때 나라를 세웠고요. 이후에 태조왕 때 옥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상당히 기틀을 다졌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백제 온조왕이 위례성에다가 나라를 세웠지만 그 이후에 기틀을 다진 거는 고이왕 때다. 고이왕 때 뭐 관직도 설치하고 관등도 정비하고 율령도 반포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우리가 박혁거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기틀을 다졌던 사람은 뇌물 마립간이다. 김뇌물, 뇌물 마립간이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던 신라의 박석김 공동연합을 끝내고 오직 김씨만 왕을 할 수 있게 바꿨었고요. 거서관차 차홍 이사금 내려가던 신라의 독특한 왕호 역시 마립간 대군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통일을 했었던 사람이 신라의 뇌물 마립간이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신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총 6가야였고요. 그 중에서는 금관가야가 대장 노릇을 했다. 금관가야는 지금의 김해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딱 바로 지난 시간이었죠. 7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4세기에서 5세기의 상황일 겁니다. 4세기에서 5세기가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중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이용을 했었던 거죠.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고구려의 미천왕이었습니다. 미천왕은 낙랑군을 없애버리면서 낙랑군을 정복함으로써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웠던 한 군현을 우리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로 고구려는 계속해서 영토를 넓혔을 거고요. 남쪽으로는 백제를 압박했을 거고 서쪽으로는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고구려에 대항했던 백제 왕이 누구였냐? 바로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되겠습니다.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쭉 아래쪽 전라도 남해안 지역까지 남아있었던 마한 세력들을 대부분 정복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고국 원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이는 전투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사람이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근초고 왕 때 즈음해서 백제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로 우리가 하나 정도 더 알아둔다면 칠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졌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위기겠어요. 그때 고구려를 다시 위로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었다. 태학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불교를 공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사람이 바로 소수림 왕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수림 왕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였던 광개토 대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넓은 영토를 개척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까지 진출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땅들을 북쪽으로 남쪽으로 넓혔던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죠. 연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을 다른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중국에서 정한 중국 중심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나 중심의 세계관,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심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00년이죠. 4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신라를 도와줬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광개토대왕 릉비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신라 뇌물 마립간 때 국경에 일본인들이 잔뜩 몰려와서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 뇌물 마립간이 광개토대왕에게 SOS를 보냅니다. 대왕께 노비나 다름없는 저 좀 제발 구해달라. 광개토대왕 즉시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신라는 고구려의 짙은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거랑 관련이 있었던 게 우리가 호우명 청동 그릇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림 알아보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이후에 등장한 왕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장수왕이에요. 네, 이름 그대로 장수해서 장수왕이고요. 왕을 했던 기간만 해도 78년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장수했던 왕이죠. 자, 장수왕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남진 정책이라고 여러분 체크를 해주세요.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에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에 대한 공격도 더욱더 활발해졌겠지요. 평양 천도 이후에 장수왕 계속해서 남쪽을 공격해서 마침내 한성, 백제의 수도였던 함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선생님 백제의 수도는 위례성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여기 말하는 한성은 위례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의 수도 지역을 아울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서울이라 그랬을 때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서울 도성이 있잖아요. 한양도성. 한양도성이 있는데 그 이외에 좀 그 바깥의 지역까지도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서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위례성이 있고 풍납수성이 있지만 풍납수성보다 더 넓은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백제 왕이 막 무릎 꿇고 막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라고 비니까 돌아갔지만 장수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장수왕은 계로왕 바로 죽여버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지금의 충청도 지역에 있는 충주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주 고구려비라고 하는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장수왕은 남진 정책 위주로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겪으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천하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중국 중심의 중국 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원적인 국제 질서 하에서 고구려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져갔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강력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하나의 중국 왕조가 있고 주변에 있는 약간 주변국 1 이런 느낌이라면 당시 중국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위진남북조라고 배우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북조와 남조로 중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중국 북쪽에서는 또 유연이라고 하는 또 유목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네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완벽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적이다의 반대말입니다. 뭔가 하나 딱 한 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얘도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 하나한테 끌려가지 않고 고구려가 어떻게 했다? 나름 서로 외교를 했다. 나름 외교를 해나가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나름 외교를 해나가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또 백제랑 신라는 압박해 나가면서 나름의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광개토대왕 릉비에 보면은 신라 마립간, 신라 뇌물마립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노비와 같은 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라 고분에서도 광개토대왕의 그릇이 나오게 되죠. 호우명 청동 그릇이요.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이 남진정책 이후에 이제 장수왕의 남진정책 이후에 만들어졌던 충주 고구려비에는 뭐라고 써있냐? 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동이.
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동쪽의 오랑캐. 보통은 중국인들이 중국 왕조에서 중국보다 동쪽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자기들 기록에 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동쪽의 오랑캐라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고구려의 충주 고구려에 나오는 동이는 신라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라, 너네 우리한테 비하면 그냥 동쪽에 있는 약한 나라야. 그냥 허접이야 너네. 우리가 짱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고구려 사람들은 뭐다? 이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서 중국? 너네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너네도 지금 니네 살기 바쁘잖아. 신라 백제? 너네는 우리 상대도 안 돼. 바다 건너 일본? 너네 저번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라 도와준 거 도망갔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짱이다. 고구려가 최고다. 라고 하는 독자적인 천하 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중국의 힘이 점점 커지면은 때로는 우리가 중국의 영향력에 포섭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을 잘 살리고 또 고구려인들이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수왕의 남진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수왕이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격을 해오니까 이제 발등에 떨어진 두 나라가 있죠. 첫째는 왕이 죽어버리고 수도를 빼앗긴 백제. 자, 둘째는 신라입니다. 신라는 뇌물 마립간 이후에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고구려 영향력 아래에서 고구려만 믿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고구려 내려오니까 같이 망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라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구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로 정한 나라가 같은 위기에 빠져있던 나라였던 백제입니다. 결국에 이 시기부터 우리는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이것을 나제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후에 신라랑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남진 정책의 결과 한성 함락당했죠. 계로왕은 전사를 했습니다. 결국에 수도를 빼앗긴 백제는 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천도하냐?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웅진 지금 이름으로는 공주예요.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 옛날 지명이 나오면 요즘 지명으로는 어딘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는 습관을 들여놓기 바랍니다.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 백제가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 왜?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백제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백제의 미션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밀려 내려오는 고구려를 막아야 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내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백제는 장수왕이 쳐들어온 이후에 한성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정되지가 않아요. 수도를 옮기고 나서도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백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흘러갑니다. 백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으려면 고구려를 막아내고 내부를 안정시킨다는 두 가지 미션을 확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백제의 왕 두 명이 동성왕과 무령왕입니다. 다행히도 이 두 명이 상당히 활약을 해요. 동성왕은 첫째, 고구려를 막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제동맹 맺은 거를 더욱더 강화해야겠죠. 나제동맹을 강화합니다. 동맹을 강화하는 방법 어떻게 강화했냐? 결혼동맹을 실시합니다. 신라 왕족의 딸을 불러와서 신라 왕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을 강화해서 동맹의 힘으로 고구려를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둘째, 무령왕 내려가겠습니다. 동성왕 다음 왕이 무령왕이에요. 자, 무령왕은 지방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백제의 지방에는 22담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대요. 22담로. 지방에 22개의 담로라고 하는 지방의 구역이 있는 겁니다. 이 지방의 여러 개의 구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다스리려 그러면 아니면 그냥 아무나 보내가지고 다스리려 그러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신하가 왕 목 잘라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백제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냐 결국에? 왕족일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방을 통제를 강화한 게 바로 무령왕입니다. 지방을 확실하게 딱 안정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에서는 고구려를 막고 체제 안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제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무령왕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무령왕이 대외교류도 활발하게 합니다. 대외교류도
중국이랑 일본이랑도 활발하게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요. 동성왕 이후에 무령왕 접어들면서 나름의 성과를 통해서 고구려랑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말들을 중국과 일본한테 하기도 합니다. 자, 당시에 이제 수도는 웅진이에요. 수도는 웅진이에요. 서울은 빼앗겼죠.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무령왕 때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중국과 교류했던 게 참 재밌죠. 유물 두 개만 보고 마칠 거예요. 자, 무령왕 때 중국이 아까 북조와 남조로 나눠 있다 그랬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세계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중국 남조와 교류했던 증거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보게 되면은 중국의 양나라, 남쪽이던 양나라에 갔던 사신들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지금이라면 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었을 텐데 이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백제의 사진을 그려놓고 그 옆에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보건데 무령왕이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구나. 이때 뭔가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대외 교류를 통해서 반전을 꾀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백제 사람을 직접 그린 거니까 우리가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고대에 얼마나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백제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걸 찍는다 그랬을 때 무조건 참고해야 되는 그런 자료겠지요. 좋습니다. 무령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죠. 네,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 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령왕의 무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반도 내에 거의 유일한 무덤이 무령왕 릉입니다. 다른 무덤은 삼국시대 왕의 무덤들은 사실 우리가 무슨 무덤이다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건 누구 무덤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무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령왕릉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냐? 무령왕릉은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오래된 무덤들이 다 도굴이 되잖아요. 근데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았어. 왜 도굴되지 않았냐? 자, 무령왕릉의 입구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돼. 무령왕릉 입구를 딱 봤을 때 막 왕릉급의 엄청난 멋있음이 느껴진다. 아니 좀 약간 좀 허접해 보인다. 선생님은 뭐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봤을 때 약간 왕릉이라고 막 크고 멋있고 해야 되는데 무령왕릉 입구는 좀 보잘것없지 않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 무령왕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고분군입니다. 근데 이 고분군에서 양쪽에도 또 다른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른 무덤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무령왕릉이 이 입구가 약간 여기 이제 입구는 흙으로 덮여 있다고 쳤을 때 약간 여기는 무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무덤이 있고 여기 옆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무덤은 어떻게 됐을까? 도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별 볼 그런 자료들이 안 남아 있고요. 다만 입구가 가려져 있어서 마치 무덤이 아니었던 것 같은 무령왕릉만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발굴이 됩니다. 1971년에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7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비가 와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갔는데 그 흙이 쓸려 내려간 자리에서 뭔가 돌멩이, 벽돌이 막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파봤더니 입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왕릉이 입구다 라고 해가지고 발굴단이 들어가가지고 발굴을 시작을 한 거예요. 발굴 파고 내려가니까 아까 여기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막혀있어. 막혀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아. 도굴꾼이 왔다 가지 않은 거야. 아까 백제 사람들이 무령왕릉 묻어주고 입구 봉하고 그 상태 그대로 천 몇백 년 동안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약식으로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무덤을 딱 까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은 막 내려왔겠죠. 앞에 이렇게 진묘수라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동물도 있고요. 안에 보면은 관도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나무로 된 관은 썩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깨졌겠죠, 그죠?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진묘수가 있고 여기 앞에
이 돌이죠. 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이 무덤은 무령왕의 무덤이다라고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덤이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무덤의 주인을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무령왕릉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안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령왕릉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도굴되지 않은 무덤,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왕릉이 발굴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자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누가 발굴하는 사람이고 누가 기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게 이 무령왕릉 발굴이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자들이 안에 무령왕릉 안에 특종으로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가다가 막 이런 숟가락도 밟은 거예요. 숟가락 밟아서 여기 약간 깨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아까 진묘수도 여기 뒷다리가 깨져 있는데, 이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서 깨진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 기자가 툭 쳐서 깨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이것도 훼손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물이 훼손된 것도 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또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 발굴을 마무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오고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굉장히 빠르게 유물을 수습을 했는데, 보통 이제 왕릉급 문화재를 하려고 하면 최소 몇 개월, 아무리 짧게 해도 몇 개월, 몇 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건데 하루도 안 걸리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했습니다. 큰 문화재들 위주로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그림을 그렸어요. 원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물들 이외에도 훨씬 많은 유물들이 있었는데 그 유물들의 위치는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일단 중요해 보이는 유물들 위주로. 여기 입구죠. 입구 들어가면 아까 봤던 무령왕릉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설명 매직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묘수, 아까 그 괴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관이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관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관을 드러내면은 뭐 신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칼 뭐 이렇게 있고, 중요한 문화재들 위주로만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해놓고 다른 유물들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빨리 이제 좀 수습을 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데 의의를 둔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유물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우리가 직접 왕릉을 처음부터 발굴해본 경험이 아마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흥분돼 있었어요. 무령왕릉이라고 빡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그 처음에 매직권을 읽었을 때 역사학자들이 흥분했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의 모습이고요. 이제 무령왕릉이라고 써 있었던 그것이고요. 진묘수 귀엽죠? 그리고 안에서 금으로 만든 여러 개 장식들도 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D로 복원해 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우리가 무령왕이 대외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무령왕의 무덤 양식, 우리가 고구려 무덤 양식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석촌동 백제 고분할 때 백제 고분 양식 뭐였죠? 고구려를 영향을 받아서, 그죠? 돌무지 무덤에서 초창기에, 그래서 온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유물이다라고 우리가 돌무지 무덤 이야기를 했어요. 후기로 가게 되면은 백제의 무덤 양식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우리 문화사 할 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무령왕릉은 특이하게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벽돌 무덤입니다. 있을까요? 볼까요? 벽돌? 벽돌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벽돌 무덤 양식인데 특이한 거는 이 벽돌 무덤이 어느 나라의 양식이냐? 바로 중국 남조 양식입니다. 무령왕이 교류했던 중국의 남조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령왕릉만 보더라도 와, 무령왕은 얼마나 이게 대외 교류를 활발하게 했으면은 자기 무덤까지도 외국 스타일로, 중국 스타일로 하냐 이 말이죠. 예, 그런 것들 엿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또 관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이 관에 있는 나무는 어디서 수입했을까요? 이 또 관의 나무는 또 일본에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수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령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대외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령왕 릉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에 남진 정책, 그래서 어디로 수도를 천도했다?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와 신라가 나주동맹을 맺게 되고요.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웅진 천도를 한 이후에 백제가 해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구려를 막고, 둘째, 내부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동성왕은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나주동맹을 강화합니다.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둘째, 무령왕은 내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방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대외교류도 활발했다. 대외교류를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무령왕릉과 양직공도라는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별로 짧고 무령왕릉 사진을 조금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이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령왕 이후에 백제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베이스를 닦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딱 치고 올라가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중흥한다 그러는데 그 중흥하는 백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